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귀요보입니다. 귀요보 80문제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1번 노인의 날을 지정하여 해마다 기념하는 노인을 위한 보상 유형은 노인의 날을 지정해서 기념하는 노인을 위한 보상 유형. 여러분 항상 문제를 푸실 때요 키워드를 동그라미 치면서 푸는 연습을 하세요. 1번 지적 보상, 지적, 정신적, 문화유산의 전수 이런 게 우리 교재에 있어요. 요건 뭐야? 노인의 경험과 지혜를 전수받기 위해서 지금이야 네이버에 물어보면 되지만요. 과거에는 노인한테 정책 자문도 하고요. 기록물을 등록하고요. 많이 물어봤습니다. 노인이 보유한 그런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그런 문화재를 보존하고 전수하도록 지원했어요. 또 경제적인 보상? 65세 이상 노인들 지하철 공짜 아닙니까? 공공시설이나 이용요금을 감면해 줍니다. 그럼 노인은 날을 지정했어. 이건 뭘까요? 정치적인 보상? 맞습니다. 정치적인 보상이에요. 어버이날, 노인의 날 이런 날을 지정해 주는 것은 정치적으로 보상해 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지정해 줘야지 민간에서 지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또 자유적인 보상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제도적인 보상은 있어요. 제도적인 보상. 뭐가 있을까요? 사회보장제도 있잖아요. 소득 보장해주고 의료 보장을 해줍니다. 또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런 것으로 여가활동하고 노인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주죠. 그래서 노인의 날을 지정해서 노인을 위한 보상 유형에는 정치적인 보상이다. 2번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옳은 것은 일단 노인 부양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2026년부터 초고령 사회예요. 5명 중에 1명이 노인이란 얘기죠. 세대 분리를 촉진한다? 부모 자식 그 세대를 분리합니까? 사회보험제도를 통해서 세대 통합을 증진합니다. 세대를 통합한다. 이렇게 옆에다가 쓰면서 여러분 문제 푸셔야 돼요. 2번 시설 입소를 우선시한다. 우리 엄마 아빠가 요양원 가는 게 우선이 돼야 돼요. 우리 노인 복지의 원칙에서 뭐 배웠어요?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인다. 독립의 원칙 배웠잖아요. 시설 입소는 우선시가 아니라는 거. 3번 자녀가 부모의 부양을 전담한다?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요? 사회가 부양해야 된다 이런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요. 노인, 나 자신도 준비해야 되고요. 자녀나 가족도 준비해야 되고요. 또 나라에서 공적인 부양도 준비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4번 국가 주도의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뭔가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노인 부양 문제는요. 국가에서 많이 주도해줘야 된다. 5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 항목을 늘린다? 지금 52개의 항목이 있어요. 더 늘리면 등급 판정 더 어렵겠죠? 그러면 오히려 더 노인 부양 문제 개선 방안이 아니라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 되겠어요. 노인 부양 문제의 그 해결 방안 첫 번째로는요.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 협력적으로 병행해야 되고요.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합니다. 세대 갈등을 조절한다. 이런 이론을 알아야 이 문제가 다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 스스로 개인적으로 대처해야겠죠? 본인이 준비하고요. 자녀가 도와주고요. 또 국가가 도와줘야 된다.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오는 거. 성인 자녀가 근거리에 살면서 노부모를 보살핀다. 이거 뭐죠 여러분? 수정 확대 가족이에요. 부모 자녀 관계가 수정 확대 가족이 많이 나오고 있다. 수정 확대. 가족이라는 건 원래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아야 가족인데 그 의미가 수정되고 확대되었다. 그냥 근처에 살면서 같은 동에 살면서 옆동 아파트에 살면서도 부모님을 보살핀다면 이것은 수정 확대 가족이라는 거죠. 자녀들이 다 결혼하고 나갔어요. 둥지가 비었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빈둥지 증후군을 겪는다. 3번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급여 유형은 여러분 급여가 월급인가요? 서비스죠. 그쵸? 혜택이에요. 우리가 문제 자체를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풀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기능 유지를 위한 복지 용구를 제공한다. 휠체어, 전동의자 이런 거를 제공한대요. 이게 어떤 서비스일까? 가정을 방문해서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한다. 가정을 방문했어요. 그럼 재가급여잖아요. 복지 용구 제공하는 거 재가급여 중에서 뭐예요? 기타 재가급여였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재가급여 5가지 뭐가 있었죠?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 야간 보호, 단기 보호. 그 밖의 서비스가 바로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 대여하는 거였잖아요. 일정 시간 보호한다 하면은 주 야간 보호고요. 일정 기간 보호한다 하면은 단기 보호예요. 4번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등급 외자로
판정받은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등급이 없어요. 그래도 노인들이 뭔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등급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냐? 1번 노인복지관. 저희 엄마 아빠도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용하시거든요. 요거 가능한 거 아니야? 일단 표시하시고요. 방문 간호. 이거 뭐예요? 이거 재가급여잖아요. 방문 목욕, 방문 요양, 노인 요양시설. 다 요거는 재가급여. 노인 요양시설. 이거는 시설급여 아닙니까? 얘네는 다 등급 받은 사람만 이용할 수 있었어. 이렇게 여러분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중요한 거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공생 있었죠? 공동생활가정. 요 차이는 뭐예요? 노인 요양시설은요, 입소자가 10인 이상이어야 됩니다. 공생은요, 입소자가 9인 이내여야 돼요. 규모의 차이예요. 아시겠죠?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요, 집에서 그냥 생활하듯이 그룹홈으로 9명 이내로 받으니까 소규모니까 조금 더 집에서 생활하는 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조금 더 불편하고 뭔가 의료적인 혜택을 받아야 되면 요양시설로 갑니다. 10명, 20명, 30명, 40명, 50명, 10인 이상이다 하면은 요양시설이고요. 요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9인 이내이다 하면은요, 공생, 공동생활 가정이다. 요거까지 알고 가셔야 돼요. 이 노인복지관이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가복지시설에 포함됩니다. 노인복지관 또는 경로당, 노인교실, 건강한 사람들이 취미생활이나 친목도모하고 정보 교환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은 등급이 없어도 갈 수가 있더라 이 얘기예요. 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복지제도는 사회복지제도를 물어봤어요.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제공,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 인정의 기준 70% 수준 이하의 노인 다 주는 건 아니고 하위 70%만 준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다. 뭘까요 여러분? 1번 국민연금. 모르겠어. 2번 기초연금. 모르겠어. 3번 주택연금. 이건 아닌 건 알겠어. 4번 고용보험. 5번 산재보험. 여러분 고용보험 산재보험은요 이거 뭐예요? 사회보험이잖아요. 돈 버는 사람들이 강제로 뛰는 보험이 바로 국산, 건고노,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더라. 소득 기반으로 안정을 지원한다? 뭔가 연금은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이 중에서 뭘까요? 국민연금은요. 퇴직 후에 연금 받는 제도예요. 과거에 회사를 다녔어야 가능합니다. 10년 이상 이 국민연금을 냈으면은 나중에 회사 그만둬도 받을 수 있는 거다. 기초연금은요. 65세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령연금이 바로 기초연금이에요. 65세 이상 노인한테 1인당 얼마 줘요? 지금 25만 원으로 올랐죠? 25만 원을 줍니다. 과거에는 20만 원이었어요. 근데 2018년도부터 2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기초연금은요. 만 65세 이상이고요. 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이라고 한다면은 주는데 부자는 안 줘요. 가구 소득 인정액 선정 기준에서 70% 이하만 준다 이겁니다. 이런 거 잘 모르겠는 건 여러분 한번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65세 이상한테 돈을 준다, 생활 안정을 위해서 준다, 이건 바로 기초연금이다, 노령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등급 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노인장기 요양보험 급여의 대상자는 이 서비스의 대상자,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대상자, 요거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국가고시에서 정말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보기를 일일이 다 보실 필요가 없어요. 뭘 봐야 돼요? 65세 이상이냐, 65세 미만이냐,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65세 이상은요. 질병명이 상관이 없어요.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거동이 불편하면 그냥 다 줍니다. 다 오케이예요. 교통사고 환자 괜찮아. 결핵 환자도 다 줘요. 하지만 65세 미만일 때도 주는데 어떨 때? 노인성 질환이라면 다 주는 거예요. 치매, 뇌졸중, 파킨슨일 경우에는 준다 이겁니다. 보자고요 여러분. 일단 백내장 수술을 한 65세 남자. 65세인데 백내장 수술이 했다고 해서 뭐 거동 불편 나고 일상생활이 불편하다 이런 말은 없어요. 모르면 세모. 결핵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결핵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야. 여러분 병원에 입원했으면 이미 건강보험 혜택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서비스 대상자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탈락. 혈관성 치매. 노인성 질환이야? 일상생활이 어려운. 된다 돼. 65세 이상만 돼요? 65세 미만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4번 발목이 골절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발목이 골절되어서 일상생활이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시적인 거잖아요. 6개월 이상 불편해야 됩니다. 60세 남자 틀렸고 폐렴약을 복용 중인 50세 여사 폐렴약 먹고 있다고 뭐 다 일상생활 불편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50세는 일단 노인성 질환이 아니면 무조건 혜택 주지 않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답을 찾으시면 되겠어요. 7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의 유형은 어떤 서비스냐 이거죠. 병원 외래 진료의 동행함, 대상자를 대신해서 공과금, 납부함. 여러분 이거 보면 딱 아셔야 돼요. 지금 요양보호사의 위치가 어디예요? 집 밖이에요? 집 아니에요? 집 밖에 있잖아요. 밖에 있으면 뭐라고 있어요? 개인적인 활동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그냥 딱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병원 외래 진료에 동행했다 하는 것은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해요? 이것은 외출 시의 동행이라고 합니다. 그쵸? 은행 가고 관공서 가고 병원 가는 거,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함께 나가는 거, 집 밖에서 하긴 하는데 함께 나가는 거 외출 시의 동행이에요. 그런데 대상자를 대신해서 공과금을 납부했다, 대신해서 약 타러 갔다, 대신 은행 갔다, 대신 물건 사러 갔다, 요양보호사 혼자 가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업무를 대항하는 거예요. 일상 업무의 대행입니다.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의 대행, 이게 바로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예요. 그럼 여러분 집안이라는 건 뭐죠? 그게 바로 일상생활 서비스 아니에요. 집안이라는 거 취사, 청소, 정돈, 세탁. 근데 이 중에서 똑같이 일상 업무 대행인데 이거는 물품을 구매할 때는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고요. 장보기는 밥하려고 장보는 거잖아요. 취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장보기는 일상생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 뭐예요? 스킨십이 필요한 거는 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예요. 신체활동, 스킨십이 필요하다. 몸이 맞닿아야 돼. 구강관리, 몸단장, 식사도움, 체위변경, 목욕도움, 화장실 이동돕기 다 몸을 붙잡고 가야 되죠. 이거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집 안에 있다 하면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이다. 요양보호사가 집 밖에서 행동들을 한다 하면은 활동하는 거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이다. 이렇게 심플하게 알고 넘어갈게요. 8번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급여 중에서 서비스 중에서 본인 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요거 한번 또 짚고 넘어갈게요. 이래서 문제 하나에서 알아야 될 이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문제답만 달달달 외워서는 변형 문제를 풀을 수가 없어요. 일단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재원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은 어디서 나와요? 보험료.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우리가 낸 거. 또 본인 부담금. 본인 부담금은요.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 내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국가 지원. 이게 바로 조세죠. 여기서 20%를 대준다. 그럼 나머지가 60에서 65%가 건강보험료에서 내는 거예요. 요거를 알고 들어가면 됩니다.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50%를 부담합니까? 전액 부담하는 거예요. 비급여가 뭐예요? 보험 안 되는 거, 뭐 미용비, 이발비 이런 거요. 또 2번 복지연구 비용은 본인이 80%나 부담합니까? 복지연구의 대여, 기타 재가급여 뭐라 그랬어요? 15%라고 했어요. 또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달라지는 것은 복지연구의 비용은 그럼 이게 기타 재가급여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재가급여가 15%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복지연구 비용은 이게 재가급여지? 그러면 15%다. 이렇게 한 단계를 또 이렇게 점프해야 됩니다. 재가급여 비용은 본인이 20%를 부담한다. 시설급여가 20%고요. 재가급여는 15%죠. 이렇게 항상 틀린 것에 X를 긋고 맞는 것을 옆에 써가면서 문제를 푸세요. 4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맞아요.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그 돈이 없잖아요.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은요. 그거는 전액 본인 부담해야 되는 건 똑같아요. 5번 의사소견시 발급 비용이 본인이 몇 프로를 부담한다? 우리 이거 잘 몰랐어요. 왜 사이드에 있었으니까. 중요하다고 강조 안 했으니까. 하지만 요게 확실한 게 지금 답이 있기 때문에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요 20%를 부담합니다. 방문 간호지시서 발급 비용도 20%예요. 뭔가 진단서나 서류 끊는 거는 20% 내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보험료 또 국가지원 조세, 본인 일부 부담금,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법정 본인 부담금의 몇 프로를 경감해 줬었죠? 40에서 60%를 경감해 줬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까지요. 9번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요양보호사가 집
안에 있으면 일상생활이라고 했어요. 집 밖에 있을 때는 뭐라고 했었죠? 개인적인 활동 서비스였습니다. 밖에 있을 때요. 그래, 집 안에 있을 때 하는 거 뭐 있어요? 청소, 주변 정돈, 취사 장보기, 세탁하기 이런 것입니다. 목욕도 오면 스킨십 하는 거죠? 이거는 신체활동이다. 병원을 동행하는 거 뭐였어요? 집 밖에서 외출 시에 동행,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이다. 구강관리, 스킨십 다는 거니까 신체, 의사소통 도움 정서적인 거죠. 10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1번 대상자의 가래를 흡인한다? 이거 의료행위예요. 의료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2번 상황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청구한다? 상황에 따라 청구하는 건 아니었어요. 3번 대상자의 선호보다 시설의 규칙을 우선시한다? 항상 대상자가 우선입니다. 아시겠죠? 4번 응급상황에는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처치한다? 틀린 거 없죠. 항상 긴급을 요하는 순으로 처치한다. 응급처치 교육받은 사람의 지시에 따른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처치합니다. 항상 기도 유지해줬잖아요. 5번 대상자의 인지 능력이 악화되면 서비스를 종결한다. 종결하면 이 대상자는 누가 돌봅니까? 대상자가 상태 변화 등으로 서비스를 추가해야 되거나 변경해야 되거나 진단이 필요하면요 신속하게 우리는 보고합니다. 누구에게? 위에 상사에게. 윗대가리라고 할 뻔했어요.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응급 상황에는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처치한다. 요게 답이지 뭐 다른 거 답이 될 게 있겠습니까? 11번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법에 따른 근로자의 보호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험급여는 채권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산재보험이에요. 일하다가 손가락 잘렸어요. 일 못하는데 이 보험에서 나오는 돈을 채권자, 내가 빚쟁이야. 이거 양도하게 되면은 나 뭐 먹고 살아요. 안 돼요. 보험급여는요. 양도, 압류할 수가 없습니다. 채권자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산재기 때문에요. 2번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1년간 유효하다. 너무 짧죠. 1년 아니고요. 급여 내용에 따라서 3년 또는 5년간 유효하고요. 퇴직했어도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가 있어요. 3번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요게 답이죠. 이게 보호해주는 거잖아요. 4번 보험급여는 조세로 적용되어 세금을 부과한다. 보험급여는요. 조세나 기타 공과금 부과가 면제가 됩니다.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이게 손가락 잘려가지고 내가 여러분 극단적인 예시를 드는 거예요. 내가 손가락이 잘렸어.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어. 세금 내야 되면은 나는 지금 인간의 기본권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폐업이 된 경우는 장애급여를 받지 못한다? 아니죠. 산재로 요양 중에 퇴직하거나 사업장에 부도나고 폐업해도 이 돈을 산재는 지급에는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12번 재가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할 때 대처 방법은 단호하게 거절한다. 이거 아닙니까? 단호하게 찾아볼까요? 1. 시설에 입소시킨다? 큰 소리로 훈계한다? 큰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다? 이게 바로 단호하게 거부한다.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요것에 변형된 문제잖아요.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한다. 신체 접촉을 하는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하면 되겠습니까? 13번 노인 학대 유형과 사례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방임 생활비 제공을 중단한다. 생활비 제공을 중단한다? 맞는 것 같은데 일단 보류. 2번 유기 이성교제를 방해한다. 이성교제를 방해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정서적인 학대죠. 그쵸? 요거는 쉽지 않습니까? 3번 말을 걸지 않고 무시한다. 이게 신체적인 학대예요. 이것도 정서적인 학대예요. 4번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한다. 요거는 경제적인 학대죠. 그쵸? 또 5번 집안의 경조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이거는 정서적인 학대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야. 생활비 제공을 중단했어. 사실 신체적인 학대와 방임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요 표를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신체적인 학대는요.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서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한다.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요게 그렇게 국가고시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건 바로 신체적인 학대라는 거예요. 내가 고혈압약 먹고 당뇨약 먹고 심장약 먹어야 되는데 그거 안 줘. 생존 유지에 필요한 약물을 단절시켰어. 이거 신체적인 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몸이 고생하는 거예요. 생존을 위협하는 게 바로 신체적인 학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임은요. 틀니를 제공하지 않았어.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휠체어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거를 방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의식주나 의료, 물품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로 방임이에요. 치료 안 해줬어. 아픈데 치료 안 해줬어. 너 의식주, 집도 없고 밥도 안 주고 옷도 안 입었어. 이게 방임이라는 겁니다. 방임은요, 만신창이어도 노인이 집 안에 있다 하면은 방임으로 보시고요. 유기는요, 만신창이인데 노인이 집 밖에 있어. 이렇게 답을 하시면 거의가 맞습니다. 유기는요,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이다. 노인이 가출했어. 또는 노모를 시설에 입소시키고서는 찾아오지 않았어. 연락을 두절했어. 버렸어, 단절했어, 방치했어, 격리했어. 정서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정서적 학대는 쉽잖아요. 성적 학대도 쉽고요. 경제적인 학대는요, 부당하게 착취하거나 빼앗는 거, 그게 바로 경제적인 학대가 되겠습니다. 14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맞는 행동은 1번 기관의 결정을 우선시한다. 항상 대상자가 우선이죠. 개인의 선호를 인정해야 돼요. 2번 요양보호사의 판단대로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요양보호사의 판단대로만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실행하죠.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절차를 보고합니다. 3번 대상자와 위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요. 대등한 관계입니다. 대등한 관계. 우리가 처음 요양보호사로 출근을 했을 때는 왠지 대상자에게 잘 배우고 싶어서 열심히 하다가 한 반년 지났어요. 대상자가 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내가 갑질하면 되겠습니까? 항상 대등한 관계예요. 4번 복지용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대여해준다. 복지용구는요, 구매 알선 행위를 하는 건 아니죠. 그냥 정보 제공만 합니다. 정보 제공만 해요. 유인하거나 알선해서 내가 수익을 받았어. 그러면은 그거는 윤리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정보만 제공합니다. 5번 제공된 서비스 내용은 정확히 기록한다. 좋죠. 뭐 틀린 거 없죠.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르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이 대상자가 표준화된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가 있겠죠. 이 부분 중요해서 한번 짚어드릴게요.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항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죠. 지속적으로 습득한다.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말만 다르게 계속 국가고시 나오고 있어요. 개인적인 정보는 비밀을 유지해야 되겠어요. 대상자의 의견을 묻고 시행하고요. 대상자가 학대받는다고 의심이 되면 보고하거나 신고하는 거지 확실시 되면은 하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지 아닌지는 수사기관에서 합니다. 제공된 서비스 내용은 정확하게 기록하죠. 왜? 법적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고요. 내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일하셔야 돼요. 업무 중 알게 된 동료의 학대행위 신고해야겠죠? 요양보호사 대상자는 대등한 관계였어요. 15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맞는 행동은 1번 대상자의 사생활은 제한한다. 사생활을 존중하고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로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2번 대상자의 요구는 모두 수용하면 되겠습니까? 업무 영역 이외의 무리한 요구는 거절하세요. 3번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 틀린 거 없죠? 4번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선물은 감사히 받는다. 실제로는 감사히 받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요.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은 받지 않습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5번 업무 수행을 빌미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항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고 했어요. 직무교육을 통해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항상 교육은 받아라. 이게 답입니다. 16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직업윤리 문제 80문제 중에서 진짜 2문제 이상 꼭 나와요. 재가급여 대상자가 수고비를 줄 테니 관절염 약을 대리 처방받아주세요. 이렇게 요청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방전 대리 수령은 가능하지만 이 관절약 그냥 좀 대신 받아다 줘요. 이건 안 돼요. 항상 대상자 본인이 가서 처방을 받고 우리가 그 처방전을 약국에서 대리 수령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약 자체를 대리 처방 받는 거는 안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서비스를 거부한다. 이게 맞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겠죠. 2번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한다. 안 됩니다. 그러면 둘 다 대리 처방 받는 거니까요. 다른 대상자의 관절약을 제공한다. 절대로 다른 사람의 약을 공유하면 안 됩니다. 4번 생각해본다고 하면서 답변을 피한다. 이게 뭔 짓입니까? 5번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를 계약한다. 개인적으로 계약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면 안 되고요. 타 기관에 의뢰하면 안 되죠. 항상 우리는 모르겠으면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 손목이 삐어서 부종이 발생한 직후 초기 관리 방법. 일단 삐었어. 그러면요.
또는 뭐 골절됐어. 움직이지 않게 하거나 부목을 대거나 압박해주거나 냉찜질하는 게 중요해요. 1번 손상 부위를 압박한다? 바로 답이 나왔죠? 2번 손상 부위를 내리면 부어요. 항상 더 올려줍니다. 냉찜질합니다. 3번 손상 부위 스트레칭. 삐었거나 골절이 있을 때는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4번 고주파, 정규광선 이런 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직후는 항상 냉찜질 또는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는 거, 고정하는 거, 그리고 냉찜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8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소화기계 변화, 소화가 안 되겠죠. 1번 위액 분비량이 감소된다. 답 딱 나왔어요. 이 타액 침이죠. 위액 분비가 감소돼요. 그리고 위액이 산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됩니다. 2번 식후 포만감 지연. 이게 잘 모르겠죠. 소화 능력이 저하되면은 가스가 차요. 변비, 설사, 구토 등 생기잖아요. 3번 지방 흡수력이 증가돼요? 감소되죠. 나이 먹으면 지방 소화 진짜 안 됩니다. 왜? 췌장에서 소화효소가 나오는데요. 탄, 단, 지, 아트리, 리파제라는 게 나와요. 이것까지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흡수력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간호조무사 국가고시에서는 물어보는데 요양보호사에서는 이게 리파제다 이것까지는 안 나오는데 지방이 소화가 안 된다. 지방 흡수력이 감소된다. 이건 나와요. 간의 약물 대사 능력이 감소되죠. 약물의 대사 능력 간 기능이 저하돼요. 약물이 잘 안 빠져나갑니다. 대사나 제거 능력이 저하되죠. 간에서 해독이 안 돼요. 해독 능력도 저하된다. 항문 관략근의 긴장도가 증가가 아니라 감소돼서 힘이 없어서 변실금 생기잖아요. 팬티 고무줄도 오래 쓰면 느슨해지는 것처럼 이 관략근도 느슨해진다. 긴장도가 감소된다. 이거예요. 19번 대상자의 분비물이 묻은 물품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분비물이 묻었어요. 1번 대변이 묻은 아이는 소각합니까? 태워버려요? 별도로 세탁하면 되잖아요. 우리를 버릴 때는 대상자에게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혈액이 묻은 침구는 쌀문을 찬물에 헹군다? 피가 묻었어. 혈액이나 체액이야. 일단 찬물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더운 물이에요. 찬물이 먼저다. 이것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왜? 피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뜨거워지면 응고돼서 얼룩해집니다. 찬물로 이거를 핏기를 빼고 나서요. 비누칠해서 세탁합니다. 그리고 나서 삶아도 되겠죠. 3번 가래가 묻은 상의는 소독용 알코올로 세탁하니까 불리거나 부분 세탁하면 되겠어요. 4번 분비물이 묻은 침구 일반 세탁물과 함께 하면 되겠어요. 별도로 세탁하세요. 분비물은 별도로 세탁한다. 똥은 별도. 변은 별도. 변은 별도. 분비물은 별도. 비읍이요. 가래가 담긴 흡입병은 분비물을 버리고 1일 1회 이상 닦는다. 맞아요. 1일 1회 닦아도 되고 2회 닦아도 되고 3회 닦아도 되는데 하여간 무조건 하루에 한 번 이상을 닦아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흡입병에 우리 카테터라고 있잖아요. 카테터. 그 고무로 된 관이요. 보통 일회용 쓰기도 하는데요. 재활용 쓰게 되면은요. 어떤 게 국가고시에 자주 나와요? 이 분비물이 빠질 수 있게 카테터를 물에 담가 놓는다.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비벼 씻는다. 고무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비벼서 세척한다.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잘 빠지도록 물에 담가둔다. 그리고 15분 이상 끓이죠. 쟁반에 널어서 그늘에 말린다. 그것까지 다 국가고시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20번 헬리코박터균 하면은 여러분 위궤양이 그냥 딱 나와야 돼요. 귀여워 들으신 분들은 바로 이렇게 답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원인이 되어서 속쓰리고 상복부에 불편감이 나타난다 하면은요. 여러분 그것은 위궤양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잘못된 식습관으로 위 점막이 손상이 돼요. 헬리코박터균이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새벽 1~2시 속쓰림과 상복부에 불편감이 온다. 근데 여러분 이거에 또 위염이 있잖아요. 위염은요. 위에 염증이 생긴 건데요. 식사 후 3~4시간이 지나면은 공복이 되죠. 이때 명치 부위의 심한 통증이 바로 위염이에요. 위궤양은요. 헬리코박터균 새벽 1~2시 이 얘기가 나야 됩니다. 밥 먹고 나서 아픈 거는 그냥 위염이에요. 협심증은 뭐예요, 여러분? 협심증은요, 동맥 경화에 의해서 이 심장, 관상동맥이 이렇게 좁아져가지고서는 피가 안 통해서 심장이 엄청 아픕니다. 대상자들이요,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을 먹어요. 이거는 굉장히 타이레놀처럼 유명한 약입니다. 그래서 협심증인 약은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게 보통 약을요, 물로 이렇게 삼키잖아요? 이거는 설화투여예요. 혓바닥 아래에다 넣으면 30초 안에 녹아버립니다. 심장 아파가지고 막 쓰러지는데 언제 물 찾아서 먹고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회장님이 그 약을 빨리 막 혓바닥 아래로 집어넣잖아요. 근데 그게 그
그 마누라가 회장님 죽으면 재산 갈취하려고 그 약을 못 먹게 막 버리고 맨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약이 바로 니트로글리세린이에요. 그래서 협심증 대상자는요, 뭔가 지금 갑자기 심장을 부여잡고 있어. 여러분, 빨리 니트로글리세린 그 약을요, 혀 밑으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침으로 녹여가지고 흉통을 완화시켜 주셔야 돼요. 대장암은요, 대장암 걸리는 요인이 뭐예요? 저자녀식이 먹어서 걸리는 거예요? 자녀식이 먹어서 걸리는 거예요? 저자녀시기를 먹어서 걸리는 거예요. 자녀시기는 이제 섬유소가 많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자녀시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육가공식품 먹어서 대장암 걸렸으니까 섬유소 많이 들어간 자녀시기를 먹어라. 이게 바로 대장암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어요. 채소, 과일 먹어라 하잖아요. 담석증, 우리 교과서에서 이것까지는 사실 나오지 않았어요. 담석이 생겨가지고서는 세균이 감염돼서 걸리는 병입니다. 췌장염, 소화기관이에요. 뇌분비기관이에요. 췌장이. 여기서 염증이 발생한 게 췌장염이 되겠습니다. 헬리코박터균 하면은 위궤양 그냥 바로 가세요. 국가고시는요, 다 알아야 맞추는 게 아니에요. 키워드만 보고 그냥 딱딱 답을 유추하실 수가 있습니다. 21번, 폐결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결핵은요, 폐에 붙으면 폐결핵, 신장에 붙으면 신장결핵, 붙는 위치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집니다. 1번,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이에요? 결핵은요, 균이에요. 세균성 질환입니다. 결핵균이거든요. 세균성 질환이다. 결핵 간균 해서 이렇게 막대기 모양입니다. 2번,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으로 예방할 수가 있다. 예방하는 게 아니고요. 스테로이드와 같은 면역 억제제를 사용해서 폐결핵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가 좀 부작용이 많아요. 3번, 약물 복용 중 주기적인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하다. 맞아요. 결핵약은요, 이 내성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내성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항생제를 종류별로 한 주먹을 먹거든요. 그래서 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핵약 보통 6개월에서 2년씩 장기로 먹는데 간이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하더라. 4번, 치료기간 중 증상이 사라지면 약물 복용을 중단한다? 큰일 납니다. 내성이 생겨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몇 년 더 먹어야 돼요. 처방된 항결핵제는요, 임의로 중단하거나 줄여서 먹으면 안 됩니다. 왜? 내성이 생기니까 계속 꾸준히 먹어라. 이 부분 어디서 겹치는 거 느껴지셨나요? 고혈압약, 혈압이 조절돼도 멈추면 안 된다. 계속 먹어라. 그랬습니다. 5번, 오전에 고열이 나고 오후에 열이 난다. 그런 거 배운 것 같기는 해. 여러분 헷갈리시죠? 오전이라는 말은 없었어요. 오후에는요, 고열이 있습니다. 그러다가요, 늦은 밤, 식은땀이 나요. 식은땀이 나면 열이 내립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열이 올라가. 그러다가 그냥 그 밤에는 내려가.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올라갔다 내려간다. 오후에는 고열이 나고요. 늦은 밤에는 식은땀이 나면서 열이 내리는 증상이 반복된다. 이게 결핵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결핵에 걸리면요, 2주 이상 기침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2주 이상 기침을 한다고 하면은 병원 가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기침 얼마나 했어요? 2주 넘었어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네, 선생님 2주가 넘은 것 같아요. 그럼 결핵일 수 있으니까 흉부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죠. 이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2주 이상 기침이나 흉통이 있다, 가슴이 아프다 하면은 결핵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결핵 감염 대상자랑 접촉했어. 우리 요양보호사 어떻게 해야 되죠?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잠복기가 있어서 바로는 안 되고요. 2주에서 한 달 이후 1개월 이후에 반드시 흉부 방사선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이게 또 국가고시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결핵 걸린 대상자 우리 일 그만둬요? 아니죠.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대상자를 돌봅니다. 마스크 장갑 끼고 대상자 돌봐요. 22번, 적혈구 부족의 원인이 되어 산소 운반 능력이 저하되는 질환은 적혈구가 부족해, 피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빈혈이 오겠죠. 철 좀 들어라 아이씨. 빈혈약은 철분제는 비타민 C랑 함께 먹는다. 이게 그렇게 국가고시에 나오는 포인트이기도 했는데 빈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일단 빈혈은요, 그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서 혈액이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통은 철분 섭취가 부족했을 때 철분 결핍성 빈혈이 가장 많이 옵니다. 빈혈 예방에 좋은 음식 여러분 아시는 거 뭐 있어요? 굴, 계란 노른자, 붉은 살코기, 콩, 시금치 이런 것들이 빈혈이 좋아요. 폐렴은요, 폐에 염증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기관지가 두껍게 되고 섬유화되어서 폐로 산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좀 감소된다. 폐기종은요, 그 폐포가 파괴돼서
굉장히 막 배가 부어요. 불규칙적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뇌경색, 막히는 거잖아요. 뇌혈관이 막히는 거. 또 터지는 거는 뇌출혈이죠. 뇌졸중의 종류인데요. 이 뇌조직이 괴사해서 생기는 질환이다 하면 뇌경색이에요. 동맥경화, 동맥경화는 뭐예요? 지방이, 콜레스테롤이 축적돼서 혈관 내부가 좁아진다. 혈관에 이렇게 지방이 쌓여 있어요. 이 혈액 흐름이 원활하지 않죠? 혈관벽이 굳어졌죠. 이게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단단하게 굳었다 이거예요. 혈액이 몸에서 필요한 만큼 산소 공급을 못하고 있다 했을 때 빈혈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23번 만성기관지염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심호흡을 제한하겠습니까? 침호흡과 기침을 격려해서 기관지 내에 가래를 배출하면 되겠습니다. 음식을 뜨겁게 해서 제공하니까 지나치게 뜨거운 음식, 너무 차가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은요 경련을 일으킬 수 있어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여러 번에 나누어서 제공하는 게 좋겠다. 3번 창문을 열어서 찬 공기로 환기시키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찬 기후, 습한 기후는 피해야 돼요. 호흡 곤란 시 앙하위 자세, 앙하위가 똑바로 눕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이 곤란하면 무조건 상체를 올려줘요. 좌위 반자위요. 5번 처방대로 기관지 확증제를 사용하게 한다. 무리가 없는 답이에요. 기관지의 만성 염증으로 기도가 좁아져서 숨쉬기가 힘들다. 이게 바로 만성 기관지염이에요. 이 점액성의 화농성 가래가 나옵니다. 끈적끈적한 고름 가래가 나와요. 심호흡하세요. 기침하세요. 이렇게 가래를 배출시키고요. 담배 피우시면 안 되고 공기청정기 좋습니다. 24번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옳은 것은 당뇨 하면은 여러분 뭐 있어요? 다음다식 다갈 다뇨, 체중 감소, 발기부전이 있습니다. 그쵸? 발톱은 일자로 깎는다. 이렇게 딱 떠오르셔야 돼요. 국가고시는 키워드를 머릿속에서 딱 떠올리는 자가 고득점도 나오고 무조건 합격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 막 꼼꼼하게 공부해서 합격하는 것보다는 키워드를 보시면 됩니다. 소변 배설량 증가. 딱 맞죠. 오줌 많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다뇨. 오줌을 많이 싼다. 그리고 갈증이 감소되는 게 아니라 엄청 목 마릅니다. 다음, 많이 마신다. 다음, 다식, 다갈, 다뇨. 많이 음료수를 먹고, 많이 밥을 먹고, 계속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고 다뇨, 오줌을 많이 싼다 이겁니다. 음식 섭취량이 감소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먹고요. 수분 섭취량이 감소되는 게 아니라 물을 많이 먹습니다. 감각의 민감성은요? 증가할까요?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은 감소한다. 인민감 국가고시에 나왔죠?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합니다. 약물에 대한 반응도 민감해져요. 인슐린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서 소변에서 당이 섞여 나온다. 오줌에서 당이 나오는 게 당뇨병입니다. 어떤 거 먹어야 돼요? 복합 당질 먹어야 돼요. 당이 서서히 올라가는 잡곡밥, 생과일, 생야채 먹어야 됩니다. 밥 먹고 30분이나 1시간 뒤에 당이 차 오르기 때문에 그때 운동해야 돼요. 당뇨병 발기부전 있죠?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발톱은 뭘로 잘라라? 일자로 잘라라. 중요해요. 저혈당을 주의해야 됩니다. 대상자가 밖에 외출했는데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두통 있고 시야가 막 몽롱하면서 배고프고 어지럽다고 하면 저혈당일 수 있으니까 가방에 있는 사탕을 먹이거나 오렌지 주스를 먹여서 당을 확 올려줘야 돼요. 외출 시에는 복용 중인 약과 그 사탕 같은 것을 항상 가방에 넣고 다녀야 됩니다.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고요? 증가한다고요? 인민감 감소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내려주는 호르몬이에요. 인슐린은 혈당을 내려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 민감성이 감소하니까 혈당을 내려주지를 못하고 계속 혈당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25번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심장에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증상은 관상동맥은요. 이 대동맥에서 갈라져 나와서 심장 근육 자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산소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흉통이에요. 사진 볼까요? 이 관상동맥은 대동맥으로부터 이렇게 갈라져 나와가지고 이 보라색으로 이렇게 혈액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고 있는 그런 혈관이고요. 흉통이 있습니다. 관상동맥 하면은 심장 하면은 흉통 이렇게 연결하셔야 돼요. 26번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골다공증은 왜 생기죠? 일단 나이 먹으면 많이 생깁니다. 여자들은 폐경이 오면요.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면서 갑자기 골다공증이 심해져요. 일단 자외선 차단? 비타민 T, 햇빛 받으면 생긴다고 하잖아요. 햇빛 많이 받아라. 2번, 저체중을 유지해야 돼요. 골다공증은요, 골격이 약하고 저체중일 때, 폐경일 때, 호르몬이 부족할 때 많이 옵니다. 또,
체중 부하 운동을 제한합니까? 골다공증에는 체중을 부하해서 근육량을 키우는 걷기가 좋다고 했잖아요. 항혈전제를 장기 복용했어. 이거는 뭐 딱히 상관이 없어요. 또 비타민 D 함유 음식을 섭취해라. 그리고 비타민 D 주사가 산부인과 가면은 뭐 한 번에 놔줘요. 3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저도 맞았어요. 골밀도가 별로 좋지가 않아서 그냥 한 방 딱 맞으면은 3개월 갑니다. 약 먹기 귀찮으니까 주사를 맞았어요. 이게 한 4, 5만 원 하는 것 같아요. 많이 올랐습니다. 골밀도가 낮아져가지고 골절이 쉽다. 이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넘어졌어. 그러면 고관절 골절이 많이 오잖아요. 노인들 고관절 골절 되면은 뭐 6주씩 누워 있다 보면 그 이후에는 다시 걷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어떤 거 나와 있어요? 노인은 3일에서 3주만 움직이지 않아도 걷지 못한다. 이런 충격적인 멘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은 사실 여자들 거의 다 갖고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넘어지면 고관절 골절 오고 그리고 나면 움직이지 못해서 결국은 코줄 꽂게 되고 상태가 굉장히 급속히 악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먹고는 낙상을 주의해야 되고 골다공증을 관리해야 된다. 걷기 운동도 1시간씩 하고 비타민 D도 먹고 칼슘도 많이 먹어야 된다. 칼슘은 뭐랑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 비타민 D랑 같이 먹어라. 철분제는요, 철 좀 들어라의 C, 비타민 C랑 함께 먹어라. 그래야 소화 흡수가 잘 된다는 거예요. 골다공증에는 걷기를 해라. 또 골관절염에는 수영을 해라. 이것까지 아셔야 됩니다. 27번 운동 능력을 저하시키는 노인의 신체적인 변화를 옳은 것은 운동 능력을 저하시킨대요. 1번 말초혈관의 저항 감소.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말초혈관의 저항이 증가된다. 이게 바로 고혈압입니다. 이 혈관에 막 저항이 돼. 피가 세게 가. 이게 바로 심혈관계의 특성인 고혈압이에요. 노인의 신체적인 변화를 옳은 것을 골라야 돼요. 노인은 말초혈관의 저항이 증가된다. 그게 바로 고혈압이다. 노인은 고혈압 진짜 많습니다. 2번 폐조직의 탄력성이 감소된다. 감소되죠. 신체적으로는 다 나빠지는 거예요. 폐활량이 줄어들으니까 이렇게 쉽게 숨이 차죠. 3번 관절의 유연성이 증가해요. 감소하죠. 굳어지죠. 4번 자극에 대한 반응이 증가됩니까? 감소되죠. 자극에 대한 반응이 감소하고 균형 능력 떨어져. 조정 능력 떨어져. 그래서 잘 넘어진다. 5번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증가해요. 감소합니다. 추간판이 오그라들면서 키도 줄어들고요. 근긴장도 저하, 근육량 저하, 운동 능력 감소, 또 뭐 엉덩이나 허리 피하 지방만 증가하는 그 거미형 체형이 돼요. 팔다리는 삐쩍 마르고요. 그죠? 노인의 운동 능력을 저하시키는 그런 신체적인 특성은 말초 혈관의 저항이 증가된다. 폐 조직의 탄력성은 감소한다. 유연성은 감소하고 자극에 대한 반응도 감소하고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은 감소한다. 인민감 기억하시죠? 약물에 대한 반응은 민감합니다. 약물에 대한 반응은 민감해요. 28번 대상자에게 손해 손상이 발생했을 때 증상은 1번 감정 조절을 못한다. 감정 조절 못하는 거는 되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농담으로 그런 얘기해요. 감정 조절 너무 안 될 때, 너 되뇌만 거졌나 봐 이러거든요. 감정 조절은 되뇌이다. 2번 인지 기능의 저하가 나타난다. 이거 치매 아닙니까? 치매는 인지기능 장애가 있고 정신행동 증상이 있습니다. 뭐 우울증, 뭐 불안, 망상, 환각 등이 있어요. 또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거는 좌뇌가 손상됐을 경우에 우측 마비 그리고 언어 장애가 있고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실어증이 발생합니다. 한 개의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요런 경우는요. 시력이 장애가 오는 거잖아요. 뇌졸중이 왔을 때 시력 장애가 있습니다. 손해 손상만 보게 되면요. 자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요게 답이에요. 손해가 손상되면은 균형 감각을 상실해요. 몸의 균형 감각을 상실한다. 그리고 어지럽다. 그래서 운동 실조증이라는 게 나옵니다. 운동 실조증이라고 또 따로 국가고시에 나오기도 하는데 그 손해에 뇌졸중이 발생하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자꾸 쓰러지고 물건을 잡으려고 할 때 정확하게 잡지 못해서 몸의 균형 감각이 상실돼서 넘어진다. 이게 바로 운동 실종증이에요.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거린다. 이건 다 손해가 망가져서 그렇다. 29번 노화에 따른 뇌분비계 변화로 옳은 것은 뇌분비계 변화는 당뇨병이 온다고 했어요.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인민감 그냥 딱 알 수 있으시죠? 일단 뇌분비계 변화는요. 기초대사율이 감소하고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합니다. 인슐린의 분비량이 감소돼요. 인슐린은요. 혈당을 떨어뜨려주는 호르몬이라고 했어요. 췌장에서 분비되고 있거든요. 췌장에서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게 나오는데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려 주고요. 글루카곤은 혈당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려 주는데 이 민감성이 감소하니까 인슐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니까 인슐린 분비가 안 된다. 그래서 당뇨병이 온다 이 얘기입니다. 기초대사량은 증가하지 않아요. 나이 먹으면 기초대사량이 감소해서 예전에는 살이 많이 안 쪘는데 똑같이 먹어도 살찌잖아요. 갑상선 호르몬 증가하지 않습니다. 뇌하수체 크기 증가 아니에요. 공복시 혈당 수치 오히려 증가한다는 거. 30번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서방제는 분쇄하여 복용한다. 서방제가 뭐예요? 서서히 방출되는 정제약이다 했어요. 서서히 방출이 돼야 되는데 이거 분쇄하면은 빨리 방출되겠죠? 부작용이 있겠죠? 그래서 분쇄하지 않습니다. 인슐린은 구강으로 복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먹으면 다 파괴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주사로만 놓는다. 그래서 장염 코팅제는 분할하여 복용할 수 있다? 굳이 코팅한 이유는요. 장에 들어가라 이겁니다. 무사하게. 그래서 분할하게 되면은 약효가 저하됩니다. 분할성이 있는 약은 쪼개어 복용할 수가 있다? 있으니까 쪼개어 복용할 수가 있어요. 5번 항고혈압제는 자몽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좋습니까? 자몽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고혈압, 고지혈증의 부작용이 증가해서 안 된다고 했어요. 31번 영양 문제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1번 인지기능이 저하된 대상자, 치매 대상자들이 영양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죠. 2번 배변활동이 양호한 대상자 너무 좋죠. 사혈등이 활발해 좋아. 잇몸에 맞는 의치를 꼈어? 적당하죠. 시력 교정용 안경 썼어? 너무 좋습니다. 위험하지 않아요. 안정적이에요. 32번 노인 대상자의 운동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운동 전에 복용하던 약을 중단시킵니까? 운동 금기 질환이나 투약 상황 뭐 이런 거 확인해야겠죠. 현재의 운동 수준을 확인한다. 좋습니다. 3번 강도가 높은 동작으로 시작합니까? 낮은 수준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차 강도를 올리고요. 준비 운동은요. 10분 이상. 근육 손상은 방지해야겠죠. 몸의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운동하는 거 좋지 않아요. 자세를 빠르게 바꾸는 운동은 금하라고 했습니다. 취침 전에 고강도 운동을 하게 한다? 취침 전에 직전에는 운동하지 않는 게 숙면을 취한다고 했습니다. 항상 현재의 운동 수준을 평가하고 개인의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해야 돼요. 33번 요양보호 기록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왜 기록을 할까요? 1번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기 위해서 2번 기관의 예산을 평가하기 위해서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서 맞죠? 다른 대상자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문제 발생 시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고요.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고요. 표준화에 기여한다고 했어요. 내가 이 일을 그만둬도 이 대상자가 다른 요양보호사가 왔을 때 이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표준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법적 문제 발생했을 때 회피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기록을 해야 된다. 또 시설장이나 관련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때 또 어떤 근거나 기준이 되겠죠. 34번 요양보호 업무 보고가 중요한 이유는요. 보고에는 구두보고, 서면보고, 전산망 보고가 있었잖아요. 1번 서비스의 비용을 결정합니까? 우리가 보고한다고 비용 결정돼요. 2번 시설장의 직무평가. 3번 대상자의 신체 기능 상태를 측정. 4번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을 설명. 5번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업무의 협력. 요거 맞죠? 업무 보고가 중요한 이유는요. 일단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가 있어요. 대상자가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보고하게 되면은 대상자가 후유증이 적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타 전문직과의 업무 협조,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또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 대상자가 피해가 최소화됩니다. 그래서 업무 보고는 굉장히 중요하다. 구두 보고, 급할 때 구두 보고하죠. 그다음에 서면 보고, 전산망 보고 기억하세요. 35번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맨날 나오는 문제입니다. 1번 본인 의사에 상관없이 대리작성이 가능하다. 대리작성 안 됩니다. 19세 이상 성인 본인 스스로 무조건 본인이 스스로 해야 돼요. 2번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있다. 맞습니다. 등록을 해야지만 효력이 있어요. 3번 연명의료 중단은 의사의 도움에 의한 적극적인 안락사와 같지 않아요. 19세 이상 성인이면은 누구나 작성은 가능하잖아요. 자신의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것은 본인이 결정하는 거고요.
무의미한 치료는 하지 않겠다. 나 그냥 자연적으로 죽음을 받아들이겠다. 뭐 안락사에 굳이 비교한다면은 소극적인 안락사지 적극적인 안락사는 아니라는 거. 4번 혈액이 발생하여 연명의료가 중단되어도 심폐소생술은 실시됩니까?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심폐소생술 안 하죠. 혈액투석 안 하죠. 항암제 투여 안 하고요. 인공호흡기 착용 안 합니다. 수혈도 안 받아요. 다른 생명을 유지하는 것들을 다 받지 않습니다. 또 5번 혈액이 발생하여 연명의료가 중단이 되면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는다? 그 중단 안하를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계속 먹어야 되는 거 4가지가 있습니다. 이 통증 완화제, 진통제죠. 그리고 영양분 공급, 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물 공급, 산소 공급입니다. 영양분 공급, 그 다음에 물 공급, 산소 공급, 그리고 이 통증 완화제, 우리 뭐 타이레놀이라고 생각해도 되잖아요. 우리 암기하기 쉽게. 타이레놀에다가 영양분이 밥이죠. 밥에다가 밥, 물, 산소는 중단하게 되면은 그냥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안 된다. 그래서 통증 완화제, 타이레놀, 밥, 물, 산소는 계속 공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시스템을 확인하면 작성 여부를 열람할 수가 있고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작성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진통제와 수분 공급, 그리고 뭐 밥 주는 거, 요거는 계속 공급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겠어요. 실기 45문제,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1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식탁에 앉아서 같이 생선가시를 제거한다. 여러분 가치가 틀렸죠?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할 수 있게 미리 생선가시나 뼈를 제거합니다. 2번 사용하기 편하도록 가벼운 숟가락을 준비한다. 무거운 숟가락, 손잡이에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사용해서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다고 했어요. 3번 음식을 거부할 때는 갈아서 한 번에 먹인다. 갈아서 먹일 수는 있습니다. 저작이 불편한 대상자죠. 한 번에 먹이지 않았었죠. 음식을 거부할 때는요. 불편한 것을 확인합니다.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틀니 문제가 있는지, 약 부작용이 있는지, 수저 사용법을 잊었는지, 눈이 잘 안 보이는지, 시력에 문제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되겠어요. 4번 평소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식사하게 한다. TV 보게 하지 않습니다. 안정된 식사 분위기를 위해서 TV는 끕니다.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 요게 정답이죠. 의치가 식도로 넘어가거나 막을 수가 있어요.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느슨한 의치는 끼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X표를 거가면서 그렇게 해서 맞는 답을 찾으시는 거예요. 2번 편마비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국물이 많은 음식을 줍니까? 밥을요 국이나 물에 말아 먹지 않습니다. 말아 먹지 않는다. 그래야지 사례가 걸리지 않으니까요. 2번 음식을 뜨겁게 해준다. 적당한 온도가 좋고요. 3번 국수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준다. 우리 냉면 국수 먹을 때 잘라서 먹습니다. 4번 맛이 있는지 물어보면서 음식을 입에 넣어준다. 물어보면 살에 걸리죠. 먹는 도중에 말 시키지 않습니다. 말 시키지 않는다. 5번 입안에 음식이 남아있을 때 다음 음식을 넣어준다. 남아있을 때가 아니죠.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입에 넣어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요. 3번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색이 변한 물약은 흔들어서 복용하게 한다. 색이 변했다는 건 뭔가 상했다는 거죠. 색이 변했거나 혼탁한 약물은 버립니다. 버린다. 그리고 약을 따르기 전에 약물은 흔들어서 섞는다. 2번 물을 충분히 제공하여 약을 잘 삼키게 한다. 뭐 틀린 거 없습니다. 맞죠? 일단 표시를 해요. 3번 물약은 라벨이 없는 쪽을 잡고 용액을 따른다. 라벨이 젖지 않도록 라벨이 붙은 쪽이죠. 붙은 쪽을 잡고 용액을 따라요. 왜냐면 여기 라벨이 있는데 이쪽을 잡고 따라야지 이게 뭔가 여기 흘러도 라벨이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4번 손바닥에 덜어낸 후 남은 알약은 약병에 다시 넣는다.
다시 넣으면은 세균 먹겠죠? 알약은 약병에서 이 약뚜껑으로 옮겨요. 약병에서 약뚜껑으로 옮긴 다음에 이 손으로 만진 약은 다시 넣지 않습니다. 약을 바로 집어넣지 않아요. 다 오염되니까요. 5번 캡슐약은 벗겨서 가루만 숟가락에 넣고 물로 녹여서 투약합니까? 캡슐약은 벗기지 않죠. 약은 상태 그대로 투약하는 거지 임의로 쪼개거나 가루내서 먹이면 안 됩니다. 약효가 일정하게 농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뭐 가루를 내거나 하게 되면은 너무 빨리 흡수가 돼버리잖아요. 위험합니다. 4번 다음 그림 중에서 물약을 사용하기 위해서 병뚜껑을 열어 내려놓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뚜껑을 열었어요. 그러면은 그냥 뚜껑의 밑바닥이 아래 오고요. 이 윗부분이 위로 오게 돼야 돼요. 그래야 오염이 되지 않겠죠? 정답은 가예요. 5번 대상자가 옷에 변을 지렸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기저귀를 채워준다. 기저귀는 최후에 모르라고 했습니다. 2번 4시간마다 이동 변기를 데워준다. 옷에 변을 지렸어요. 이게 뭐 최선의 답은 아닐 것 같아요. 3번 즉시 창문을 열어 냄새를 제거한다. 다 치우고 나서 환기를 하지 즉시 열면은 안 됩니다. 감기 걸립니다. 4번 자존감을 지켜주기 위해 모르는 척한다. 5번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옷을 갈아입힌다. 변을 지렸을 때 옷을 빨리 갈아입히도록 합니다. 6번 다음 그림 중에서 중이염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할 때 귓바퀴를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옳은 것은 후상방이죠?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귀의 윗부분을 잡아요. 그리고 뒤쪽으로 당기면서 약물이 귀 안쪽으로 잘 들어가게 해줍니다. 치료할 때 그 귀를 위쪽 후상방으로 잡아당긴다. 또 귀약 투여 후에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주고 약 5분 정도 눕게 합니다. 작은 솜을 15분에서 20분 동안 귀에 느슨하게 끼워 놓는 것도 기억나시죠? 양쪽 귀에 귀약을 넣을 때 한쪽 귀에 약을 넣고 5분간 같은 자세로 있고 또 그 다음에 다른 쪽 귀에 약을 넣으면 되겠어요. 7번 요실금 대상자의 배뇨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배뇨 후 아랫배를 눌러줘 방광을 완전히 비운다. 맞죠? 꾹 짜줘서 이 방광을 완전히 비워준다고 했었습니다. 2번 주기적으로 도뇨관을 사용한다. 주기적으로 도뇨관을 사용하는 대상자는요.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입니다. 전립선이 비대했을 때는 주기적으로 도뇨관을 사용할 수 있다. 3번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우리 교재에 식이섬유 적게 먹으라는 말은 없었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로 변비를 예방해라. 특히나 복압성 요실금 대상자 식이섬유 많이 먹으라고 했어요. 4번 더운 물주머니를 복부에 대어준다. 더운 물주머니를 복부에 대어주는 거는요. 배뇨곤란일 때, 오줌이 잘 안 나올 때입니다. 5번 활동을 제한하여 배뇨 횟수를 줄인다. 활동을 제한하지 않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서 방광 기능을 유지하죠. 그리고 케겔 운동,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시켰어요. 8번 간이 변기를 사용하여 뱃살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간이 변기가 어떻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간이 변기를 대주는데 1번 변기는 찬물로 닦은 후에 데워준다. 너무 차갑겠죠? 변기는 따뜻한 게 좋아요. 따뜻한 물로 데워서 침대 옆이나 의자 위에 놓는다. 2번 변기 놓을 자리에 젖은 수건을 깔아주면 찝찝하겠죠? 3번 배설하지 못했으면 변이가 생길 때 다시 데워준다. 맞습니다. 다시 데워줘요. 변이가 생길 때. 4번 침대를 평평하게 하여 힘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하나요? 항상 우리가 대소변 보는 자세가 좋아요. 침대를 올려주죠. 머리맡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해야겠어요. 평평한 게 아니다. 상체를 올려준다. 5번 바지를 내린 후 허리 아래쪽에 무릎 덮개를 덮어준다. 내린 다음에 덮어주는 게 아니라 덮어준 다음에 내립니다. 바지 아랫부분을 무릎 덮개로 늘어뜨려 덮은 후 바지를 내린다. 이동변기는 이렇게 의자처럼 앉아있고요. 간이변기는 침상에 누워있을 때 대줄 수 있습니다. 이동변기는요. 이 변기 요 부분을 탈부착하죠. 뜨거운 물로 세척할 수 있어야 된다. 소독약으로 소독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국가고시 키워드이고요. 간이변기는요.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도록 충분히 내열성이 있어야 된다. 침상에서 용변을 해결하는 용도이다. 9번 유치 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 유치 도뇨관이 뭐죠? 소변줄을 계속 꽂고 있는 게 유치 도뇨관이죠. 침상에서 절대 안정을 한다.
침대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다. 보행도 가능하다. 이걸 알려줘야 돼요. 절대 안정은 아닙니다. 2번 하루에 한 번 방광세척을 한다. 방광세척은 의료행위예요. 의료행위는 금지되죠. 유치도뇨관 교환하는 거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삽입하는 거 하지 않죠. 방광세척도 하지 않아요. 3번 소변주머니는 바닥에 닿게 고정시킨다. 바닥에 닿지 않고요. 어디보다 낮게 놓는다. 방광보다는 낮게 놓는다. 그리고 아랫배보다는 낮게 놓지만 바닥에 닿게 하지는 않습니다. 역류를 방지하고 감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보다는 이 소변 주머니가 더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4번 소변이 새면 유치 도뇨관을 즉시 제거한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보고를 합니다. 아시겠죠? 또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요거 맞죠? 금기사항이 없으면 수분 섭취는 권장합니다. 10번 기저귀 사용을 도울 때 젖은 기저귀를 빨리 새 기저귀로 갈아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피부가 손상되면 욕창이 생기니까요. 그쵸? 1번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2번 요실금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3번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맞죠? 4번 혈액순환을 촉진 아니죠? 5번 기저귀의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서 아니죠? 빨리 갈아줘야 되는 것은 피부 손상을 방지해서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11번 혈액 응고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칫솔모가 단단한 칫솔로 닿게 한다.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해서 잇몸 출혈을 예방한다. 2번 치아에서 잇몸 방향으로 칫솔질하게 한다. 잇몸에서 치아 방향이에요. 각도는요 45도 각도죠. 그리고 3분 동안 합니다. 3번 칫솔로 치아뿐 아니라 혀에 깊숙한 데까지 닿게 한다. 깊숙한 데까지는 닿지 않습니다. 4번 치실로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한 후 칫솔질하게 한다. 이 말 자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출혈 가능성이 있잖아요. 출혈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치실을 사용하지 않는다. 왜? 우리 치실 사용해 봤잖아요. 잇몸에 피날 수 있어요. 그래서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위험하다. 보통은 혈액 응고 장애 간단한 것도 있지만 혈우병처럼 피가 정말 몇 시간 동안 멈추지 않는 병이 있기 때문에 치실조차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5번 매 식사 후 30분 이내와 잠자기 전에 칫솔질하게 한다. 뭐 틀린 거 없죠.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잠자기 전 매 식사 후 3분 이내 3분간 칫솔질하죠. 탄산음료 먹은 후에는 3분 후에 칫솔질하는 게 아니라 30분 후에 합니다. 12번 침상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침상에서 머리를 감겨요. 왜? 움직이지 못하니까. 1번 린스를 한 후 따뜻한 물로 헹군다? 뭐 틀린 거 없죠. 2번 손톱을 이용하여 두피를 마사지한다? 손톱이 아니라 손가락 끝 또는 손끝으로 마사지하지 손톱으로 하면 두피가 상하죠. 3번 두피에 염증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바른다? 뭔가 문제가 있으면요? 보고합니다. 4번 대상자의 어깨가 침대 모서리에 오도록 한다. 이 침대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 머리가 침대 모서리에 오도록 몸을 비스듬히 하는 거예요. 어깨가 아니고요. 머리입니다. 머리. 5번 머리를 감긴 후 남은 물기는 자연 건조되게 한다. 자연 건조되게 하기엔 너무 춥습니다. 마른 수건으로 제거하고의 드라이기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13번 통목욕 시 대상자를 씻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씻기는 순서예요. 우리 몸에서 먼 쪽부터 일단 다리 씻기고요. 팔, 몸통, 회음부가 맨 마지막입니다. 다리가 몸에서 먼 쪽이죠. 그리고 팔, 몸통, 회음부 요 순으로 씻기도록 하겠어요. 일단 통목욕은요. 대상자를 목욕 의자에 앉히죠. 발끝부터 물을 묻혀서 미리 온도를 느껴보게 하고요. 다리, 팔, 몸통 순서로 헹군 다음에 회음부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음부가 맨 마지막이에요. 여기서 보기를 보더라도요. 다리에는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회음부가 첫 번째는 아니라는 거 이렇게 바로 답을 맞추실 수도 있어요. 14번 발에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보습제를 듬뿍 발라준다. 혈액순환이에요. 2번 산성빈으로 거품을 내어 씻긴다. 3번 낮 시간 동안 자외선에 노출시킨다. 4번 따뜻한 물에 15분 동안 담가준다. 혈액순환에는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식초물에 적신 수건으로 감싸준다. 아닙니다. 15번 중증 치매 대상자의 옷을 갈아입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중증 치매 대상자예요. 옷을 갈아입히는 방법. 1번 선자세에서 옷을 갈아입힌다. 넘어지면 고관절 다칩니다. 앉아서 입게 하고요. 2번 단추가 달린 옷으로 갈아입힌다. 단추는 좀 어렵잖아요. 조이지 않는 고무줄
바지가 가장 편합니다. 그리고 찍찍이. 3번 스스로 옷을 갈아입도록 자리를 피해준다. 중증 치매 대상자가 스스로 갈아입을 수 있을까요? 안전을 위해서 옆에서 지켜봅니다. 4번 갈아입기를 거부하면 목욕 시간을 이용한다. 요거 맞죠? 갈아입기를 거부한다고 하면 목욕 시간에 목욕하고 갈아입히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요. 5번 겉옷이 맨 위로 오게 할 옷을 정리하면요. 바지 위에 팬티 입어요. 그래서 속옷부터 순서대로 정리해 놔야지만 순서대로 옷을 입습니다. 16번 대상자를 옆으로 눕혔을 때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는 옆으로 눕혔을 때 이런 자세가 편안합니다. 어떻게 편안해요? 일단 무릎 그리고 머리 밑 그리고 이 팔꿈치에다가 쿠션을 대줘서 지지하게 만듭니다. 어떤 게 편안할까?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무릎도 구부렸죠? 엉덩이 뒤로 뺐죠? 예, 요게 이제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1번 엉덩 관절과 무릎 관절을 편자세 불편하죠. 2번 여기도 마찬가지로 편자세라고 했어요. 그리고 보기 4번에 편자세니까 일단 틀렸겠죠. 그렇다면 굽힌 자세긴 굽힌 자세인데 엉덩 관절과 무릎 관절을 굽힌 자세 이게 맞을까요? 엉덩 관절은 펴고 편다는 말은 없어요. 엉덩이도 구부리고 무릎도 구부리고요. 굽힌 자세인데 다 구부린 자세가 정답이더라 이겁니다. 대상자의 엉덩 관절과 무릎 관절은 굽힌 자세가 편하고요. 엉덩이를 뒤로 빼면 자세가 더 편안해지죠. 베개의 위치는 머리 아래 그리고 이 위로 올린 다리 아래 그리고 요 팔 대상자 가슴 앞에 팔을 지지해주면 편안하게 되겠습니다. 17번 다음 그림과 같이 두 다리를 편 상태로 대상자를 똑바로 앉히면 손상될 수 있는 뼈가 어디예요? 넙다리뼈죠? 넙다리뼈 여기가 부러질 수가 있다 그랬어요. 이게 어떤 대상자일 경우였죠? 사지마비 대상자 이렇게 앉힐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두 다리를 편 상태에서 무리하게 앉히면 넙다리뼈, 대퇴부가 골절될 수 있다. 그래서 편 상태는 안 되고 펼쳐서 놓아야 된다 했습니다. 구부린 상태를 무리하게 펴지 않고 그냥 펼쳐만 놔라. 쭉 피지 말고 펼쳐만 놓아라 했어요. 넙다리뼈가 골절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리를 펼쳐서 돕는다고 했습니다. 사지마비 대상자 이렇게 앉힐 때 상체만 두고 지지한다고 했어요. 어디요? 사지마비니까 목 밑 받치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가 팔 모았죠? 요 부분을 받치고 일으킵니다. 18번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 편마비 대상자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 요 그림으로 볼게요. 이동 방법 설명하고요. 잠금 장치를 잠그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상자가 건강한 손을 활용해서 이 휠체어를 잡습니다. 여기가 두 번째예요. 그리고 나서 대상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서 허리를 펴게 한다. 뭔가 이동을 한다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대상자가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서 일어나게 해서 휠체어에 앉힌다. 준비시키고요. 지지하고 이동하고 그 이제 정리나 마무리를 하는 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잠금 장치를 맨 먼저 잠근다. 대상자가 스스로 건강한 쪽으로 휠체어를 잡게 한다. 이동 준비를 한다. 편안하게 앉힌다. 정답은 이 순서대로 하면은 나가 달아 3번이 답이 되겠어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상자 뒤에서 허리나 어깨를 지지했다라는 거. 이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내려올 때도 순서는 마찬가지죠. 준비하고 지지하고 이동하고 정리시켜줍니다. 내려올 때도 어깨와 몸통을 지지해줍니다. 19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여 계단을 내려가는 순서. 내려갈 때 그리고 평지 어땠죠? 지팡이 지마건 이 순서였었죠. 올라갈 때는 올지건마였고요. 내려갈 때는 지마건이었습니다. 일단 지팡이가 제일 먼저예요. 그리고 마비된 쪽이 어느 쪽입니까? 왼쪽 편마비니까 왼쪽이죠. 그 다음에 건강한 쪽이 오른쪽이다. 답 정답 1번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죠. 만약에 문제가 올라갈 때였다고 한다면은요. 올라갈 때는 올지건마니까요. 지팡이 건강한 다리가 오른쪽이죠. 그 다음에 마비 쪽 왼쪽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지팡이 오른쪽 왼쪽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20번 대상자의 보행을 놓을 때 보행 벨트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일단 보행 벨트는 그 불편한 쪽 뒤쪽에서 지지를 해줬었죠. 봅시다. 어떤 상태를 확인한다, 이동한다, 뭔가를 확인한다, 묶는다. 여러분 보시면요. 벨트의 끈, 패드, 손잡이의 바느질 상태를 확인한다. 벨트가 멀쩡한지 확인한다. 이게 맨 첫 번째가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대상자의 허리 부분에 벨트를 묶어주고요.
또 이 벨트가 묶어준 게 풀리지 않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동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뭐죠? 갈아다나. 항상 보행기나 보행벨트는요, 대상자의 불편한 쪽 뒤쪽에서 지지를 해준다. 21번 그림과 같은 보행보조차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여러분 이게 뭐죠? 실버카, 같은 말로 실버카입니다. 요거는 가장 불안정한 보행기예요. 이게 힘이 없습니다. 마트에 노인분들 요거 많이 끌고 다니는 거 여러분 보시지 않으셨어요? 보행기에 기댈 필요가 없이 어느 정도 균형 감각이 있는 대상자에게 적합합니다. 가장 불안정한 보행기이기 때문이에요. 1번 하체에 힘이 없어 보행이 어려운 대상자, 요거 안 되겠습니다. 2번 어느 정도 균형 감각과 보행 능력이 있는 대상자, 요거 맞죠? 3번 뇌졸중으로 오른쪽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 힘들어요. 4번 손잡이에 체중을 실어야 하는 대상자, 역시 어렵습니다. 이동 중 보행 보조차에 기대어 쉬어야 하는 대상자, 뭔가 불편한 대상자는 힘들다. 균형 감각이 있는 대상자가 그냥 지팡이 느낌으로 살짝살짝 짚고 가면서 빠르게 걸을 수가 있고 간단한 물건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다. 22번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창문을 열고 환기한다. 지진 났는데 창문 열고 환기해요? 일단 흔들림이 멈추고 나면은 그때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하지만 뭐 지진 났는데 창문을 열진 않겠죠? 2번 흔들리는 동안 탁자 위에 엎드린다. 탁자 위에 엎드리겠어요?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몸을 보호하고 그 탁자 다리를 꽉 잡고 있으면 되겠어요. 3번 운동장 같은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일단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머리 보호하는 거 첫 번째고요. 나중에 지진이 좀 멈췄다 하면은 운동장 같은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흔들림이 멈추면 바로 전기를 사용한다. 전기는 차차 사용하도록 하고요. 5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신속히 밖으로 나간다. 갑자기 전기 끊기면 다 위험하죠. 계단을 이용해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23번 시설에서 감염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따로 처리해야 하는 게 뭐냐? 1번 대상포진 대상자의 씻기. 대상포진은요, 식기를 옮지 않아요. A형 간염 있잖아요. 먹어서 옮기는 병. 요게 식기를 구별해야 됩니다. 또 노로바이러스 걸린 만약에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 업무 2, 3일은 중단해야 된다. 이 손으로 음식 만들면은 대상자도 감염되니까 이건 있었어요. 2번 천식 대상자의 세면도구. 천식 대상자는 호흡기 질환이에요. 3번 결핵 대상자의 가래가 묻은 휴지. 결핵 대상자 가래가 묻은 휴지, 이거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반드시 따로 처리를 해줘야 돼요. 결핵 같은 경우는 감염병 중에서 2급 감염병인데요.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핵 대상자의 가래가 묻은 휴지는 반드시 따로 처리해 줘야겠습니다. 4번 접촉성 피부염 대상자의 젖은 의복. 접촉성 피부염은 외부 물질과의 접촉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피부염입니다. 그래서 전염은 되지 않는다는 거. 5번 전립성 비대증 환자의 얼룩진 침구, 뭐 이런 거는 그냥 세탁하시면 되겠습니다. 24번 재가 대상자의 가정에 정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욕조에 물을 받아둔다. 정전이 났을 때 물을 받아 놓는 건 아니고요. 수해가 발생했어. 그러면 이 상수도가 오염돼서 깨끗한 물이 안 나오잖아요. 이때 미리 욕조에 물을 받아 놓는 거예요. 2번 누전 차단기를 즉시 교체한다. 정전이 되면 누전 차단기가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지 바로 교체는 아닙니다. 3번 두 손으로 벽을 짚으며 밖으로 나간다. 한 손으로만 짚어야 돼요. 한쪽 손으로만 짚어야 이게 출구를 찾아서 나가지, 왼손 오른손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되면 다시 안으로 들어갑니다. 4번 정전으로 해동된 식품은 다시 냉동하지 않았죠. 재냉동하지 않습니다. 5번 전기가 복구된 후에 가전제품 플러그를 콘센트에 하나씩 꽂는다. 요게 안전한 방법이 되겠어요. 25번 재가 대상자의 식사를 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춘다. 뜨거울 때 간을 맞추면 양념이 많이 들어가죠. 짜게 됩니다. 뜨거울 때 간을 맞추지 않는다. 2번 멸치와 표고버섯으로 국물을 만든다. 뭐 이거 무리가 없는 답이죠. 3번 생선을 오래 굽고 육류는 기름에 튀긴다. 생선은 오래 구우면 질겨진다고 했어요. 질기고 딱딱해진다. 또 육류는 오래 구우면 부드러워진다.
기름에 튀기지 않습니다. 육류는 오래 구우면은 보쌈처럼 부드러워집니다. 4번 엽과 설탕 같은 단당류로 음식을 조리한다. 그러면은 너무 당분이 많잖아요. 다당류, 당이 서서히 올라가는 복합당질로 음식을 조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올리고당, 식이섬유를 이용하면 되겠어요. 5번 음식은 한꺼번에 만들어두고 조금씩 제공한다. 한꺼번에 만들면 안 되죠. 소량씩 나누어서 섭취할 수 있게 그때그때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26번 다음의 표시 방법으로 건조해야 하는 세탁물은 그늘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늘에서 건조한다. 또 옷걸이에 걸어서 건조한다.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볼게요. 그늘진 곳에서 옷걸이로 걸어야 되는 의복이 뭐가 있을까? 일단 꽃무늬 블라우스, 그늘에서 건조한다. 색상에 있는 의류나 합성섬유는 그늘에서 건조를 시킵니다. 이거 뭐 적당하다 이거예요. 이불은요, 눅눅한 침구 그늘에서 말렸죠. 양털, 오리털 이불은 그늘에서 말렸습니다. 또 청바지는요, 색이 바라지 않게 뒤집어서 말린다. 지퍼는 열어둔다 했어요. 면 티셔츠, 햇볕에 건조시켰죠? 살균 효과가 있다. 니트 목도리, 채반등에 펴가지고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말린다 했습니다. 햇볕에 건조시킨다, 옷걸이에 걸어서 건조시킨다. 이건 뭐 속옷 같은 거 햇볕에 걸면 되겠습니다. 우리 문제에 나왔던 거 그늘에서 건조시키고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이라는 말에서 뭐 합성섬유나 색깔 있는 의류일 수 있겠다. 또는 이불 중에서 양털이나 오리털 이불은 그늘에 말린다고 했어요. 또 햇볕에 건조시킨다, 뉘어서 건조시킨다. 뉘어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니트 같은 경우는 뉘어서 말리지만은 햇볕에 말리는 건 아니에요. 통기성 좋은 곳에서 말린다. 또 그늘진 곳에서 뉘어서 말린다. 요런 그 그림을 여러분이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27번 대상자가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외출 시에 동행, 여러분 요거 뭔가요? 외출 동행,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같이 나가는 거죠? 개인 활동 서비스예요. 그쵸? 요양보호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집 밖에 있어요. 활동하고 있어요. 1번 보호자의 자가용을 운전하여 이동한다. 보호자의 자가용을 이용해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은 요양보호사가 책임져야 됩니다. 외출 장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교통정보나 교통수당 등을 숙지한다, 확인한다. 그리고 장기 요양 인정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준비해요. 너무 불편하죠. 신분증만 가지고 다니면 되겠습니다. 신분증이요. 병원 진료 시 신분증을 준비하고 항상 다니는 병원, 대상자의 건강 상태, 복약 상태 이런 것들을 보호자로부터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3번 외출 중에 요양보호사의 사적인 일은 처리하지 않았어요. 사적인 업무를 병행하지 않는다. 4번 걸을 때 보폭을 크게 하여 신속히 이동하면 대상자 넘어지겠죠. 도보 시 보폭을 작게 한다. 계단에 오를 때 몇 걸음에 한 번씩 쉬면서 천천히 이동한다 그랬어요. 5번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서 이동 보조기구를 준비한다. 지팡이든 휠체어든 준비하면 되겠죠. 요거 정답입니다. 동행 전에는 상황에 맞게 외출 준비를 돕고요. 동행 후에는 외출 동행이 의도한 대로 만족스러웠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어요. 28번 치매 대상자가 누워만 있으라고 할 때 대처법은? 치매 대상자가 누워만 있으라고 합니다. 1번 대상자가 원하는 대로 누워있게 한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치매 대상자는 운동이 좋다. 어떤 운동? 서서 하는 운동이 좋다. 물론 옷 갈아입을 때는 앉아서 입어야 되지만요.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게 해서 남아있는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 잔존 기능을 유지하게 해줘야 되지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은 힘들다. 2번 누워만 있으라고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치매 대상자에게는 부정적인 이유를 물어서 상기시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라는 거 물어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3번 게으른 습관은 건강을 해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까? 정면에서 야단치거나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아요. 4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화분에 물을 주게 한다. 요거 맞죠?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들은 할 수 있어요. 대상자에게 남아있는 기능을, 잔존 기능을 최대한 살려줍니다. 5번 주기적으로 환경을 바꾸어 기분을 전환해준다. 일반적인 사람은 괜찮은데요. 치매 대상자는 환경을 바꾸는 게 치명적이라고 했습니다. 대상자의 생활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환경은 바꾸지 않는다. 노인은 침상에서 3일에서 3주만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어도 걷지 못하게 된다. 이런 말이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게 해야지만 계속 할 수 있습니다. 3일에서 3주만 움직이지 않아도 걷지 못하게 된다. 정말 이렇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낙상을 조심해라. 뼈가 부러지게 되면 보통 4주, 6주 누워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 잘 못 걸으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항상 노년기에는 낙상을 조심해야 됩니다. 29번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방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안전을 고려해서 방을 관리하는 방법. 1번 침대 및 바닥에 두꺼운 요를 깔아둔다. 그쵸? 침대에서 떨어졌어도 이 요를 깔아뒀으니까 쿠션 역할을 해서 덜 다치겠죠? 2번 큰 유리창을 투명하게 하여 밖이 잘 보이게 한다. 밖이 잘 보이는 건 좋은데요. 부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그림을 붙이거나 뭐 유리 이런 글씨를 써가지고 유리라는 것을 알게 해야 돼요. 3번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방 안에 잠금 장치를 설치한다. 예, 일단 창문이 안전하게 잠겨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방 안에서는 잠그지 못하는 문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안에서 잠가버리면은 어떤 일이 있을 때 대처를 못하니까요. 4번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방으로 배정한다. 잘 띄는 방으로 배정해야 됩니다. 가족이나 요양보호사가 잘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돼요. 위생적인 거 그리고 안정적인 것을 우선으로 고려하고요. 1층이 좋을까요? 2층이 좋을까요? 1층이 좋습니다. 5번 방 안이 따뜻하도록 대상자 옆에 난로를 켜둔다? 위험해요. 방 안에 난방기구 켜놓았으면 또 화상 입을 수 있죠. 침해 대상자는 그 인지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혼자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난방을 해요. 뭐 보일러를 올려주는 그런 난방이 좋겠죠. 부분 난방은 하지 않아요. 위험한 물건은 침해 대상자가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보관해야 됩니다. 그냥 애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침대 및 바닥에 두꺼운 요를 깔아둔다. 요게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30번 침해 대상자가 비누를 입에 넣으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먹으면 안 되는 것을 입에 넣습니다. 그걸 이식증이라고 하죠. 1번 비누를 쥔 손을 쳐서 뺏는다. 공격적이죠. 2번 무슨 맛이 날 것 같은지 물어본다. 물어보지 않아요. 3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호빵을 주면서 비누와 바꾼다. 그냥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4번 비누라고 설명하며 냄새를 맡아보게 한다. 5번 음식물인지 아닌지 잘 구분해보라고 말한다. 인지가 안 돼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뭔가 어려운 과제를 주지 않아요. 시간 개념이 상실돼요. 그래서 식사한 것을 잊었거나 심적인 불안감 때문에 이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이 나타납니다. 손에 만져지는 것은 뭐든지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이식 증상이 있어요. 다를리 먹을식 다른 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음식이 아닌 것을 먹으려고 합니다. 음식물인지 아닌지 구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에 넣을 수가 있고 또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31번 시설 침해 대상자가 쓰레기를 모아서 서랍에 감추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 침해 대상자의 반복 행동 어떻게 한다고 했죠? 반주 주의를 환기하라고 했어요. 1번 반복 행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반복 행동이 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뭐 무리하게 중단시키지는 말고 그냥 놔둬도 된다 그랬습니다. 2번 쓰레기는 비위생적이라고 설명한다? 대상자를 다독이면서 안심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3번 쓰레기 봉투를 사러 가자며 함께 나간다. 요거 맞죠? 뭔가 주의를 환기하는 거예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줍니다. 4번 쓰레기를 모아서 어디에 쓰려는지 물어본다. 물어보지 않죠. 왜냐고 이유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질문에 뭐 답을 해주거나 묻는 것보다는 반복되는 행동을 억지로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5번 다른 대상자 앞에서 서랍을 열어 보이며 행동을 지적한다. 반복된 행동을 억지로 고치려고 하지 않죠. 뭐 정면에서 야단치거나 부정하거나 무시하거나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3번 쓰레기 봉투를 사러 가자며 함께 나간다. 이것이 바로 반복 행동의 적당한 답이 되겠습니다. 주의를 환기한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32번 시설 침해 대상자가 밤낮이 바뀌어 낮 시간에 졸고 있을 때 대처 방법. 낮 시간에 졸고 있어요. 일단 1번 말을 걸어서 자극을 준다. 이 행동 괜찮습니다. 낮에 졸면은 밤에 수면 장애가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산책과 같은 야외 활동을 시킨다. 신선한 공기를 접해서 운동하도록 돕는다. 말을 걸어서 자꾸 잠자지 않도록 한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됩니다. 2번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다. 너무 그 공복시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온다 하면은 따뜻한 우유를 마시게 합니다. 3번 낮잠을 충분하게 자게 한다. 낮잠을 충분하게 자면은 밤에 더 잠이 안 와요. 4번 주위의 소음을 최대한 줄인다. 소음을 줄이면 더 잠이 잘 오겠죠. 5번 수면에 적정한 온도를 취한다. 이건 다 숙면의 방법이에요. 졸고 있을 때는 말을 걸어서 자극을 줘서 낮잠을 자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33번. 치매 대상자가 딸이 오기로 했다며 밖으로 나가려고 문 앞에서 서성거릴 때 대처 방법은? 이거 뭐 하는 거죠? 나가려고 문 앞에서 서성거린다. 요거 배회 행동이에요. 치매 대상자의 배회 행동. 1번. 딸은 오늘 못 와요 라고 말한다. 2번. 딸이 언제 오기로 했어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3번. 어르신 요즘 자주 그러시네요 라고 말하지 않죠? 4번. 딸과 먹을 음식 만들어요 하며 함께 식사를 준비한다. 요게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고양이나 그 가족에 대한 대화를 나눠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거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그래서 정서 불안에 의한 배회를 줄여주면 좋겠어요. 5번. 어르신 우리 음악 들을까요? 라며 라디오를 크게 틀어준다. 크게 틀지 않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소음은 차단합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지 않죠. 집안은 환하게 하지 어둡게 하지 않아요.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지 않는 이유. 소음은 치매 대상자로부터 뭔가 포위당했다는 느낌이 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TV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지는 않습니다. 정답. 배회할 때 딸과 먹을 음식을 만들어요 하며 함께 식사를 준비하거나 또는 배회 코스를 만들어주는 거, 또는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를까요? 이렇게 하고요. 함께 산책을 하거나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하거나 가족 사진을 걸어두는 게 좋겠어요. 34번. 치매 대상자가 아들이 내 퇴직금 통장을 가져갔어 라며 반복적으로 화를 낼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치매 대상자의 반복적인 행동이에요. 1번. 아들에게 연락하여 확인한다. 2번. 통장을 직접 찾아서 건네준다. 3번. 아들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 4번. 통장을 가져가는 것을 보았는지 물어본다. 5번. 이야기를 들어주며 속상하겠다고 다독인다. 이게 가장 근접하죠. 일단 치매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부정하지 않는다. 다투지 않는다. 35번. 시설 치매 대상자가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에게 화를 내며 끌어내리려고 할 때, 이거 파괴적인 행동이죠. 치매 대상자의 파괴적인 행동. 1번. 휠체어를 타고 싶은지 물어본다. 물어보지 않습니다. 2번. 다른 휠체어를 갖다 주겠다며 찾으러 간다. 3번. 더 좋은 휠체어를 타러 가자며 데리고 나간다. 주의를 환기하는 거예요. 천천히 치매 대상자의 그 관심 변화를 유도합니다. 또 다른 자극은 주지 않죠. 4번. 위험한 행동을 하면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말한다. 5번. 두 사람이 모두 다칠 수 있다며 힘으로 제압한다. 관심을 변화시키고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것이 반복 행동이 가장 좋고요. 파괴적인 행동에도 좋은 방법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파괴적인 행동. 자주 일어나진 않지만 또 수개월 내에 사라집니다. 이해하지 못할 때는 같은 말로 계속 반복해주고요. 왜 그랬어요? 상기시키지 않는다고 했죠?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을 때 파괴적 행동이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그 프로그램을 중지하고 다른 자극을 주지 않고 조용하게 쉬게 합니다. 온화하게 얘기해야겠어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화를 내면 안 되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줘야 돼요. 특정 노인만 마주치면 화낸다고 한다면요. 방을 바꿔서 마주치지 않게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36번. 시설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밖으로 나가겠다며 문고리를 잡고 흔든다. 석양증후군이죠. 석양증후군 뭐예요? 낮에는 유순하다가 밤만 되면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간다고 하고 옷을 벗거나 막 그 방을 서성일거나 바닥을 뒹굴고 침대에 뛰어오르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밖이 저녁이 아니다라는 것을 연출해줘야 돼요. 그래서 조명을 환하게 해줄 수 있다고 했었죠. 1번. 잠잠해질 때까지 지켜본다. 2번. 조용한 방에 혼자 있게 한다. 혼자 있게 하지 않습니다. 3번. 커튼을 쳐서 실내를 어둡게 하는 게 아니라 커튼을 치고 조명을 꺼서 밖이 지금 캄캄하지 않다. 밤이 아니다. 밤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연출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4번. 아끼는 인형을 주며 안아주라고 한다? 괜찮죠? 치매 대상자는 인형이나 애완동물, 익숙한 소리를 듣거나 이 좋아하는 것에서 위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돕는다. 커튼을 닫는 거는 맞는데 조명을 밝게 합니다. TV는요, 크지 않게 켜두고요. 밤에는 집에 있어야 한다고 알려준다. 알려줘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것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향증후군, 해질녘에 있는 대상자와 함께 있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소일거리를 주고요. 따뜻한 음료, 등 마사지, 음악 듣기 제공합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조명을 밝게 해요. 좋아하는 애완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우리 텔레비전 켜지 말아라 하는 건 뭐였었죠? 식사할 때는 켜지 않았어요. 하지만 석양증후군 때는 조명도 환하게 하고 TV를 켜놓는 게 좀 마음에 안정을 준다는 거예요. 37번.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얼굴을 잡고 우리 딸 일하고 왔어 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 반응 어떻게 해야 되죠? 딸이 아닌데 지금 요양보호사 붙잡고 그러고 있는 거죠? 현실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엄마 잘 다녀왔어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누군지 자세히 보세요. 몰라요. 본인이 못하는 걸 자꾸 하라고 종용을 하면은 더 불안해합니다. 어르신, 제가 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저는 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예요. 현실을 알려주는 게 가장 좋아요. 보통 치매 대상자가 진압력 장애가 있어요. 시간, 장소, 사람을 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거를 인지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사람을 인지하지 못했죠. 현실을 알려줘야 돼요. 저는 요양보호사 규호보입니다. 이렇게 현지 상황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시간은요. 아침 7시예요. 아침 식사하세요. 밤 9시예요. 이제 주무셔야죠. 이렇게요. 지금 여름이에요. 방한복 벗고 함께 나가요. 이런 식으로요. 지금 여기는요. 어르신 집입니다. 이렇게 현실을 항상 인지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38번.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권장할 수 있는 여가 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선망 대상자에게 영화를 보게 한다. 선망 대상자는 헛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인식시켜주는 것이 좋지 영화를 보게 하면은 이건 가상이잖아요. 더 나빠진다. 2번. 편마비 대상자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다. 잔존 기능을 유지하겠죠? 건강한 쪽으로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습니다. 어렵지 않죠? 흥미는 느낄 수가 있어요. 3번. 관절염 대상자에게 배드민턴을 치게 한다. 관절염 대상자 배드민턴 치기 어렵습니다. 신체적인 그 기능이나 상태에 맞게 해야겠죠. 심근경색증 대상자에게 등산을 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신체적인 기능이나 상태에 맞게 합니다. 5번. 치매 대상자에게 처음 가보는 길을 산책하게 한다. 익숙한 길 가라고 했잖아요. 환경을 바꾸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9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옳은 것은 나를 도와줬던 요양보호사는 그만뒀어요? 그 사람 참 잘했었는데 아유 섭섭하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요양보호사 뭐라고 답변하면 좋을까요? 공감적인 반응이에요. 섭섭하셨구나. 그분 참 일을 잘하셨구나. 저도 좀 잘해볼게요. 이게 좋은 대답입니다. 1번. 서로 적응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2번. 그런 식으로 말하시니 제가 많이 서운하네요. 이거는 나 전달법 아닙니까? 3번. 제가 그 사람보다 경력이 더 많아서 잘할 수 있어요. 4번.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다른 사람 소개해드릴까요? 너무 좀 그렇죠. 그 사람의 일을 참 잘했나 봐요. 저도 열심히 노력할게요. 이게 공감적인 반응이에요. 교과서적인 원하는 답입니다. 공감적인 능력이 뭐죠? 나는 당신의 상황을 알고 있고 당신의 기분을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기분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게 공감적인 능력이죠.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고 이 느낀 바를 잘 전달하는 게 공감적인 반응이에요. 40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아침은 먹기 싫어서 안 먹었어. 어르신이 좋아하는 청국장찌개였는데요. 대상자 아무 말 안 합니다. 요양보호사 뭐라고 얘기할까요? 식사를 안 드시니 속상하네요. 걱정되네요. 요게 답입니다, 여러분. 나 전달법은요. 대화의 주체자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메시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어가 되어서 얘기합니다. 너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배가 고프지 않으세요? 청국장 실증 나셨어요? 다른 거 고구마 드릴게요. 요 청국장 건강이 좋아요. 이거보다는요. 뭐 하셨다니 안 좋네요. 옷 안 갈아입으시니까 감기 걸리실까봐 걱정돼요. 제가 속상해요. 이게 항상 I 메시지입니다. 나 전달법이에요. 안 좋네요. 걱정돼요. 속상해요. 이게 바로 나 전달법이에요. 서술어만 봐도 답이 딱 나온다는 거. 제가 조바심이 나고 걱정돼요. 염려돼요. 속상해요. 내가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주어로 말합니다. 나를 주어로 말한다.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41번.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 지켜야 되는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톤이 높거나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 톤이 높게 이야기했나요? 목소리는 낮은 음조로
천천히, 차분히, 상냥하고 예의 바르게 했죠. 너무 큰 목소리나 톤이 높으면 말하는 사람이 화난 것으로 여깁니다. 2번, 네, 아니오로 답할 수 있게 질문한다. 요거 맞죠? 치매 대상자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어서 좌절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묻지 않고요. 네, 아니오로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질문하는 게 좋겠습니다. 3번, 긍정형 질문보다 부정형 질문을 한다. 부정형보다는 긍정형이 좋겠어요. 4번, 대화 시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게 한다. 정신없겠죠. 한 번에 한 가지씩 차례대로 이야기하는 게 좋고요. 여러 사람보다는 한 사람씩 하는 게 좋겠습니다. 5번, 과거 이야기는 피하여 현실을 지각할 수 있게 한다. 현실을 지각할 수 있게 하는 건 좋은데요. 과거 이야기를 피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현실을 알려준다. 현재 상황을 알려준다.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자신을 되찾고 불안정한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게 한다.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옛일을 회상해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심리적인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거. 정답 2번. 네, 아니오로 답할 수 있게 간단하게 질문하는 게 좋아요. 42번. 산책하던 대상자가 넘어져 손목 골절이 의심될 때의 대처 방법 물어봤습니다. 일단 골절되면요. 움직이지 않는다, 냉찜질한다, 심장보다 높게 위치한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1번. 온찜질을 해준다. 온찜질 아니고요. 냉찜질이 좋습니다. 우리 삐거나 골절되면 붓기 때문에 냉찜질이 좋아요. 초반에는요. 2번. 압박붕대로 꽉 조여준다. 출혈이 되었다고 하면은 멸근 거즈에 붕대를 대어주지만 압박붕대로 꽉 조여주진 않았죠. 손상 부위에 부목을 댄다. 이게 더 적합한 답이 되겠습니다. 3번. 반지와 시계를 제거해준다. 이제 붓기 때문에 액세서리는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요거 뭐 틀린 정답 없어요. 손목을 심장 위치보다 낮게 내리게 한다. 붓기 때문에 심장보다 높게 하고요. 5번. 손목이 움직이는지 돌려보게 한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절에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움직이지 않는다. 부목되기 전에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냉찜질 한다는 거, 그리고 심장보다 높게, 심장보다 그 다친 부위, 손상 부위를 높게 한다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액세서리는 제거한다. 요거는 화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붓기 때문에 액세서리는 미리미리 제거한다는 거. 골절되면 움직이지 않는다. 장신구를 제거한다. 냉찜질한다. 부목을 이용하여 고정한 다음에 병원으로 이송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대상자를 신속하게 일으켜 세우지는 않았었죠? 43번. 대상자가 경련을 하며 쓰러졌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경련하면 여러분 중요한 거 뭐예요? 첫 번째로 기도 유지, 두 번째로는요,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서 공간을 확보한다. 다치지 않게 한다 이 말입니다. 1번. 일으켜서 침대로 옮긴다. 틀렸죠? 2번. 머리 밑에 부드러운 것을 대어준다. 머리 밑에 부드러운 것을 대어준다. 맞습니다. 경련하다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머리 밑에 부드러운 수건을 대주죠. 3번.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해준다. 이거는 기도를 유지하는 것이긴 기도를 유지하는 것인데요. 경련했을 때는 무조건 고개를 옆으로 돌려야 돼요. 뒤로 젖히는 게 아니라 고개를 옆으로. 경련하면은 무조건 고개를 옆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냥 기도 유지하는 건 우리 심폐소생술 할 때였어요. 4번. 경련이 끝날 때까지 팔다리를 붙잡아준다. 강제로 붙잡지 않습니다. 5번. 혀를 깨물지 않게 입을 벌려 손수건을 물린다. 이물질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입안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요. 호흡이 곤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입안에 물리지 않습니다. 경련하면 중요한 거는요.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준다.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조용히 기다리며 관찰한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겠고요. 머리 아래 부드러운 것 대준다. 몸에 깎이는 넥타이나 단추, 옷을 풀어준다. 억지로 대상자를 꽉 붙잡아서 멈추게 하지 말고 주의 깊게 관찰한다. 경련이 5분 이상 지속된다고 하면은 119에 신고한다 또는 보고한다. 이런 것들이 다 답이 되겠습니다. 44번.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우리 심폐소생술 30대 이하죠? 심장소생은 30. 이게 심폐소생술이에요.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이에요. 1번. 명치 아래 부위를 압박한다. 명치 아래가 아니고요. 가슴 중앙의 흉골, 가슴뼈 아래의 2분의 1 지점을 압박했어요. 2번. 양쪽 팔을 45도 정도 굽혀서 압박한다. 어깨와 일직선으로 이루기 위해서 팔꿈치를 쭉 폈죠. 쭉 펴서 한다.
3번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한다. 요거 맞았죠. 30대 2로 하는데 요 사이클이 한 3번 돌면은 거의 1분이 됩니다. 100에서 120회. 등 밑에 낮은 베개를 고인으로 압박한다. 평평한 곳에 바르게 눕힙니다. 5번 최대 3cm 정도의 깊이로 가슴을 누르게 압박한다. 5cm죠. 6cm는 넘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심폐소생술 순서 어떻게 됐었죠? 반도각이 인상. 반응을 확인하죠.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거기 노란 티 입으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거기 청바지 입으신 분 자동 심장 충격기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나서 가슴 압박하고요. 이게 심장 소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 유지하고 인공호흡합니다. 이게 폐를 소생하는 거예요. 30대 2였어요. 그리고 상태를 마지막에 확인합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45번. 대상자가 한꺼번에 많은 약물을 복용한 후에 구토를 했을 때 대처법. 한꺼번에 많은 약물을 복용했어요. 1번. 구토를 억제하는 약물을 제공한다. 구토를 유도하라는 지시가 없다고 한다면은 굳이 억제시키지 않습니다. 2번. 남은 약을 가지고 병원에 간다. 남은 약을 가지고 가야 돼요. 어떤 약을 먹었는지를 알아야 그거에 따라서 구토를 시킬 수도 있고 위세척을 할 수도 있거든요. 구토를 시켰는데 이 식도나 기도가 망가져서 말을 못할 수가 있어요. 약물에 따라서 위세척을 하는 약물도 있고요. 구토를 시키는 약도 있습니다. 3번 옷을 느슨하게 하고 따뜻한 물을 먹인다. 물을 먹이지 않습니다. 뭔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마실 것을 주시면 안 돼요. 4번 구토물을 즉시 치워 주위를 깨끗하게 한다. 구토를 했을 경우에 그 토사물을 모아두었다가 의료진이 분석할 수 있게 합니다. 뭐 자살 시도할 수도 있잖아요. 약이 없어요. 그러면 구토물로 어떤 성분을 먹었는지를 분석합니다. 5번 엎드려 고개를 옆으로 돌린 자세로 눕힌다. 엎드리는 게 아니죠. 똑바로 눕힌 자세에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는 게 좋죠. 엎드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드세요. 좋아요 누르면 합격.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